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와 우체국 서비스 등의 차질이 생기면서 국민 불편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죠. 정부는 그동안 UN 인정 우수 전자정부다 이렇게 자찬을 했는데 화재 한 번에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번 사고 잘 수습해서 또 한 번 디지털 정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문송천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중앙대 융합보안학과 이기혁 교수,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황석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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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 먼저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차분하게 정부 대응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이곳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저희가 뉴스를 접한 게 지난주 금요일 밤 8시 넘은 시각이었단 말이죠. 처음에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다 요 정도의 소식을 접했단 말이죠. 이게 전산망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요 정도 알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성이 높은 기관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원 서류, 네. 민원 서류를 이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민원 서류가 이번에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예, 등기 뭐 이런 것들이요. 등본부터 우리가 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띄지만 네. 그 결국은 이제 이 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원 우리가 행정망에 문제가 생겼는데 행정망 중에도 민원 서류에 해당하는 게 있고 민원 서류 아닌 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내부 그 문서가 있는데 이 647개를 제가 들여다보니 네. 거의 다 민원 서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647개의 민원 서류를 우리가 못 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민등본이 그 중에 하나고 무인 발급기에서 떼는 서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못 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뭐 647개든 1600개든 왜 생기냐. 국가행정망의 중추신경이 마비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결국 우리 국민들이 불편한 거는 민원 서류를 어딘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못 댄다 이거예요. 뭐 그렇죠. 그럼 예. 못 되면은 제출이 안 되고 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민원 서류라는 민원 서류라는 민원이라는 말은 왜 우리나라에서 존재할까? 왜 다른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영국 주민등록증입니다. 네. 앞에는 사진이 있고 뒤에 주민번호가 46자리에 그 밑에 세 줄로 돼 있는 예, 46자리의 주민번호가 있는데 네. 외울 수도 없기 때문에 정부가 보관만 하고 있고 민간에게 통신사나 금융사에게 허용도 안 하고 사용을 허용 안 하고 못 쓰게 하고 있어. 쓰면은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16자리. 우리는 말이 16자리지 사실은 뒤에 7자리거든요. 앞에 6자리는 다 알잖아요. 생년월일이니까. 뒤에 7자리는 외워. 저도 군에 갔다 왔습니다만 군번이 8자리였어요. 네. 7자리 못 외웁니까? 애들도 다 외우지.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 부모, 엄마, 아빠 주민번호 외우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왜 민원 서류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주민번호가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아니면은 사용도 못하고 네. 뗄 수도 없기 때문에 당신이 떼서 우리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일이 돌아가마. 이렇게 된 게 민원 서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영국에는 민원 서류라는 말도 없고 안 씁니다. 안 쓰기 때문에 화재가 나든 뭐 폭탄에 맞든 사고가 나도 국민들은 불편한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민원을 우리가 제기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불편을 겪는 거고. 자,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사실 2년 전에 2023년에도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면서 그때도 사실 도마 위에 올랐던 기관이에요. 그때도 아마 기본적인 장비 관리가 되게 안 된다고 질타를 받았던 곳이란 말이죠. 이번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예.
같이 마비가 된 건 똑같은데 원인이 다르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신다면 뭐가 같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일단은 뭐 대국민 서비스가 안 되는 큰 불편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반복된 문제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서버라든지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단일 지점에서 서비스가 됐다는 거, DR이 안 됐다는 거죠. DR이 디자스터 리커버리가 안 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공통적이었고, 약간 차이점은 뭐 카카오톡도 그렇고 2023년도에 라우터 오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시다시피 화재와 물리적인 그런 기계적인 차이가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도 똑같이 이원화, DR 문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복구의 대응 체계 이런 부분이 똑같이 논의됐는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단에서 시행이 안 된 부분이 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행정 절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아마 네. 복합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좀 약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네. 공통적인 건 역시 구조적인 취약성이 상당히 이슈가 있었다. 한 군데 너무 집중적이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의 어떤 그 정부 24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 하는 곳에 그 마비가 발생한 것이고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과거에 2년 전에 그 샷다운된 것은 어떤 이 네트워크 장비 지금 라우터라든가 알포 스위치라든가 뭐 이런 장비에 어떤 과부하 걸려가지고 또 장비 자체도 상당히 노화가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인 화재로 해서 이제 발생한 차이가 있었다. 근데 하지만 똑같은 공통점은 역시 구조적인 취약점. 한 군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건 아무리 저희 바깥에서 문제가 발생하건 그 영향 받는 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근데 것이죠. 이제 컴퓨터 전문가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2년 전에 핵망 사태 때 정부는 네트워크 장비 오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핵망 오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핵망 오류가 한 달 동안 지속됐는데 내 서류를 떼는데 남의 서류가 나온 거예요. 내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데 딴 사람 졸업증명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라우터나 스위치 오류로 그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오류가 분명한데 정부는 뒷짐지고 발뺌하고 라우터 스위치 오류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말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세도 행안부가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만약에 국민들은 대단히 실망할 것입니다. 잘못 짚는다 이거예요. 아까 이제 그 DR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데이터의 그 이중화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개념이 안 돼 있었던 거죠. DR이라는 게 이제 재복구라는 용어죠. 그게 DR이 디자스터 리커버리가. 근데 이제 재복구라는 건 재가 났을 때 복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원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원화하는데 백업만 데이터죠. 데이터만 이원화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플러스 서비스까지 이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 민원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복구되지 않은 이유는 주로 백업 형태로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고, 서비스 자체는 아시다시피 아이사스 형태로 이게 지금 대전 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광주하고 대전, 공주 쪽에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서비스까지 이원화하려면은 이 부분이 행안부가 아니라 각 부처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네.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서비스 이중화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서비스까지 이중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니,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 거리가 50km 이내야 돼요. 50km 이내가 안 되면 데이터가 유실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50km 이내면 공주인데 공주가 딱 맞아요. 근데 공주 센터를 12년 전부터 건설 시작을 했는데 아직 안 끝난 겁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이런다고 자랑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12년 동안 안 된 채로 있다가 금년 10월에 개통을 하려고 그랬더니 개통하기 직전에 이런 거창한 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네요. 클라우드의 이제 미래 모습이라고 해서 지금 분원으로 광주와 대구가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고, 공주도 분원이에요. 근데 이제 공주센터는 계획만 있고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상태인 거고, 한 달 남았어요. 저걸 이제 지능형 인프라로 갖추기 위해서 공주센터가 지어져야 된다. 반드시 지어져야만 이 DR 재복구
이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결국 근데 지금 안 지어진 상태고. 아니요, 지어졌죠. 안 18년째 지어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죠.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졌습니까? 건물 지어졌죠. 아니, 근데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개청이 예. 못하는 거고 그럼 아시다시피 뭐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예. 껍데기 지은 거야 뭐 그렇죠. 짓는 건데 실제로 이제 연동시켜서 같이 운영을 해야 지능형 인프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18년 됐습니다. 그게. 너무 18년 오래됐다는 동안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이해가 오래된 좀 안 되네요. 문제. 2013년부터 아니 2008년도에 이제 계획을 잡아서 그 실질적으로 준공이 들어간 거는 2012년부터 해서 지금 현재 뭐 13년 정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2008년도부터니까 한 17년, 18년 정도 네.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중간에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이제 기존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고가 안 나니까 그 실질적으로 뭐 빨리 어떤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고가 그러니까 안 나고 문제 없을겠지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표현이 좀 문제는 것도 그렇긴 한데 있지만 당황하시죠? 우선순위에서 예. 떨어지는 거죠. 아니, 좋게 표현하면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고 밀리는 건데. 돈을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예. 예산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이면은 거기서 이제 대구, 공주, 광주한테 갔어요. 갔는데 그야말로 저기 시체말로 하면 코딱지만큼 간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냐고요. 1조 원 돈을 제대로 쏜다면 저게 되고도 남지요. 네. 아마 아프리카도 예산은 뭐 아니고 이게 13년 된 일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화재 영상 당시 이제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것도 문제. 그렇게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있어요. 있는데 보증 기한이 10년이 지나서 사실 교체 권고를 받은 배터리를 이상 없다고 해서 계속 쓰다가 이번에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산 규모나 특히 이런 전자정부에 쓰이는 예산이 10년 된 배터리도 교체 못할 정도인가? 라는 의문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보증 기간이 이제 경과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뭐 화재라든가 아예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고를 받았다고 네, 이제 하더라고요. 권고를 받아서 뭐 한 1년 정도 더 지났죠. 지금 현재 10년이었는데 1년이 더 지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바로 교체한다 막 이랬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이 뭐 발생하지 아니란 보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더라도 어떤 뭐 열폭주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진이 있었지만 다만 그 이제 보존 기간이 10년을 경과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일 뿐이고요. 만약 그런 권고를 받았으면 그 전에 어떤 예방적 교체라든가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러면 사고를 훨씬 더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 유지 보수라든지 워런티 기간이 끝난 게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또 아침에 일찍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가 폭발을 했는데 전원을 끈 게 국가에서 확인해 보니까 3시간 후에 전원을 껐다. 3시간 후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3시간 동안은 전원이 계속 켜진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이게 불이 지금 났는데도? 국가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 유지 보수 그러니까 워런티가 끝난 거 사용 기간이 끝난 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네네. 과연 그 안에서 운영하는 오퍼레이터들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작동해서 전원을 바로 차단했는지 이게 2차 폭발 때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아마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이게 뭐 유지 보수 기간이 10년, 사용 기간이 10년 이거 가지고 현 상태에서는 지금 얘기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이제 정부 측 의견과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예.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제기되는 의혹만 들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죠. 왜 굳이 이게 권고라고 하니까 강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내부 가이드라인에 써도 문제는 없는 건데 네, 네. 처벌받을 조항은 아닌 건데 네. 10년이 지난 거를 굳이 왜 이걸 권고 수준으로 그냥 계속 쓸까? 어떤 제일 중요한 뭐 관리 부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지 않았고 멀쩡하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못 쓴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10년하고 1년이 더 지나서 11년 정도 지났지만 그 기존에 이제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그리고 예상 교체 시점에서 교체를 제대로 해줬으면 아무래도 이런 사고를 좀 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하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이게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사회 인프라 관련된 부분은 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10년이라는 그 유효 기간이 지났으면은 좀 앞으로는 가능한 그 원칙대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뭐 10년이 됐니 11년이 됐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네.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체 주기라든가 어떤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죠. 그래서 그 제조 일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사용 연도가 있으면 사용 연한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마 외관상으로도 뭐 멀쩡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슨 판단을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래도 전반적인 이제 관리 부실이 이번 기회에 어떤 도마에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배터리 값 아끼려다가 국가 전산망이 다운되는 이런 일이 빚어진 거니까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일단 정부 측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말씀하셨던 배터리 전원 차단에 대한 문제는 정부 입장은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한 후에 작업을 하는 게 맞다라는 정부 입장인 거고 소방 화재 보고서상에는 신고 접수 후 3시간 후에야 전원 차단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건물 전원을 차단했다라는 의미인 걸로 일단 소방청 입장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차후에 화재 원인 조사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그런 것도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서버와 서버 사이에 이격거리 같은 게 최소한의 이격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서버의 간이 60cm면 한 요 정도 되나요? 그러면 서버도 계속 열을 발산하고 각종 그 배터리를 포함해서 장치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격거리가 너무 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안에는 계속 냉방 가동을 해서 열을 식히는 그런 네네. 작업들이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서버와 서버의 간격, 뭐 배터리와 서버의 간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격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배터리하고 서버는 분리해가지고 격리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배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열 폭주라든가 열에 상당히 민감한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그 화재 저항벽을 별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어떤 이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입해가지고 그 철저하게 메인 서버하고 좀 분리해 놓는 게 이게 원래 그 표준이거든요. 근데 그 배터리하고 서버를 같이 놨으니까 둘 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게 거리에 대한 이슈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뭐 안전거리 뭐 유지가 실질적으로 이슈가 될 소지는 있겠지만 네. 그 원래부터 배터리하고 서버는 분리해가지고 그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지금 5층 전산실 화재가 난 곳입니다. 네네.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배터리와 서버 사이의 간격이 60, 70. 근데 이제 가운데 어떤 별도의 물리적인 네. 그 화재 패키징 저항벽. 장치 이런 네네. 것들은 지금은 없어 보이네요. 네네. 저런 상태로. 사실은 이제 이번에 그 작업이 서버와 배터리를 분리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분리는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 배터리를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UPS, 이 UPS의 PS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고 U는 uninterruptible, 그러니까 무중단 전원 장치에 사용되는 배터리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 다른 층으로 옮기려고 그러다가 옮기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은 잘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된 거죠.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일이 터졌고 열 폭주가 발생했고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외국 사례도 다 조사해 봤더니 네. 다 타버린 상태잖아요. 죄 아무리 과학 수사를 해본들 어떤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는 이제 다 감춰진 상태라 안 규명이 안 된 채 넘어가요. 다들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도 넘어갈 거라고요. 넘어가도 여하튼 한 달 안에 고친다. 좋다 이거예요. 고쳤다 이거예요. 고쳐도 남는 문제는 우리가 민원 서류. 이 문제는 계속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합시다. 대통령께서 얘기하더라도 그게 안 지켜지는 게 우리가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 이거야 아무것도.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보안과 안전 시스템을 점검한 후에 그 결과를 내주까지 제출하도록 일단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에 그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당시에도 이 화재로 먹통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재난이 발생을 해도 3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후원장담을 했었습니다. 일단 당시 목소리 들어볼까요?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화재가 발생했던 게 지난주 금요일 8시 좀 넘은 시각이니까 그날 사실 복구가 됐었어야죠. 자정 넘어가기 전에. 그렇지. 근데 지금 3시간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완전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재가 난 이후에 이제 복구 상황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647개 시스템이 피해를 받았고 이 가운데 이제 백업 체계를 갖춘 것이 25개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제 걱정은 이거죠. 원본 데이터가 훼손됐을 가능성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백업이 그 4단계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제 1, 2단계는 매일 데일리 백업을 받고 그다음에 3, 4단계는 이제 한 달이나 일주 단위를 받는데 저도 일요일 날 강의 자료 때문에 그 법령집을 계속 좀 보려고 검색을 했더니 법령집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네. 백업이 그럼 뭐 됐기- 자주 바뀌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데일리로 백업 받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소실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주기적으로 일주나 한 달 쪽 이렇게 백업 받는 부분은 일부 아주 적게 소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중요한 건 다 매일 백업 받기 때문에 데이터 훼손은 이 경우에 없습니다. 그건 뭐 거의 단언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데이터 훼손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중화 문제 이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중화가 우리가 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했고 3시간 이내에 복구된다 그러고 사실 그 헛된 말을 저렇게 책임자가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죠. 3시간이 뭐예요? 지금 그 9.11 테러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대로 폭파되면서 재해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정보 시스템이 모간 스탠리 증권회사 정보 시스템 48시간 이내에 완벽하게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뉴욕에 있는데 뉴저지에 그 똑같은 사이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업 센터를 따로 아니 백업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쌍둥이 미러링. 센터가 돌아갔다고. 미러링 그러니까 개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뭐 수 밀리세컨드 몇 초 내에 되는 게 아니라 48시간이면 무지하게 컴퓨터도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48시간이면 무지하게 빨리 된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3시간이라고 저렇게 얘기한 거는 근거도 없이 무슨 근거로 과연 3시간을 과거에 얘기했을까? 저건 대단한 그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은.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도 근데 들어요. 지금 어이가 그 없죠. 한 647개 중에서 한 85개는 지금 복구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등급 같은 경우에는 3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개 정도가 복구가 됐고 나머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소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백업 받는 것도 있지만 패치로 해서 일주일 단위로 백업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받았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적어도 시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훼손은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사실 있는 그건 것이죠. 훼손이라고 해도 데이터가 딜레이 되는 거지 훼손은 아니죠. 꼭 네. 어딘가 있는데 나중에 반영되는 근데 이제 그 자체도 지금 이제 그이 소멸 못 찾으면 어떡해요? 상당히 그건 로그가 있기 때문에 다 찾죠. 그거 문제가 아니라 이 실시간으로 전송될 때 수초 내에 될 게 못하면 이제 뭐 내가 예고했는데 예금 자료가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수 밀리초를 권장해요. 수 밀리초 내에 그 쌍둥이 사이트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러려면 50km 이내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50km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몇 초, 몇 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아예 공주 사이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액티브 네, 액티브, DR 그렇지. 그런 개념을 액티브 말씀하시는 것 얘기하는 같은데 건데 공주가 안 들어갔으니까 훼손된 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훼손 문제가 아니고 왜 이중화를 안 했냐 이런 거. 왜 카카오는 3중화를 했어요 지금. 그때 한번 그 마비 사태를 겪고 나서 그거 겪고 나서 하도 되어가지고 네. 3중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국가정보자원관리원한테 질타를 받은. 그러니까. 이제 이중화 안 했다. 네. 이중화 지금 본인들이 지금 이중화를 안 해놓고서는 지금 근데 사실 남만 그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행안부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재난 관리 의무를 부여했죠. 그렇지. 부여해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아까 본인들은 말씀하신 정작 대로 본인들은 안 삼중화까지 하고서는 간 본인들은 거죠. 네. 인간한테만. 본인들은 의무화가 안 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공고는 있었는데 어떤 실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어차피 사고는 지금 발생한 것이고 향후에 이제 이런 일 기여해서 어떤 식의 어떤 리질리언스 회복력을 갖고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 방점을 찍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한다고 오늘 또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부처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네. 기회에 그 인프라, IT 인프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성찰하고 우리가 이제 미래 이런 버추얼 월드하고 리얼 월드가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 이 IT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그 제대로 이렇게 다시 보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아마 중요한 그런 네, 그렇죠. 교훈점일 네. 것 같습니다. 욕 좀 먹어야죠. 네. 뭐 저희가 좋은 말로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참 시간이 있었고 분명히 시간이 있었고 한 번 또 지적을 당했고 민간은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놓고선 정작 공공이 안 했으니 이거 참 어떡합니까? 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제 복원되는 과정을 한번 짚어볼게요. 아까 공주센터는 지어놓고 운영은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분원이 있잖아요. 광주나 대구.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화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 대구랑 광주 예, 돌아가고 있어요. 분원에. 그럼 그게- 이걸 통해서 완벽하게 지금 복구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지요. 못해요? 50km 떨어져 저기 수백 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저거는 공주만 되는데 공주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정상화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정상화하는 거는 대구하고 광주에 이제 옮겨서 대전 거를 대구로 옮겨서 아예 옮겨서 아예 옮겨서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달 걸린다는 게 그래서 걸려요. 그러니까 일부 마- 시스템에 맞는- 대해서는 그 행안부가 대구 센터에 클라우드 관련된 민간 클라우드 센터를 구축해놨어요. 전산 기계실을. 네. 글로 이제 한 4주 걸린다는 그렇죠. 그런 보도가 대구가 있죠. 사실은. 제일 만약에 이전에도 대구가 제일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대구를 잘 아니까 대구 네. 제가 매주 가서 아는데 대구가 적합한 장소인 건 맞아요. 근데 뭐 2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한 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걸릴 것 같다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네. 나오긴 나왔어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또 2주라고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 또 이제- 2주래요? 예, 2주라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정부도 지금 예측이 계속 바뀌어요. 말이 지금 바뀌니까 이것도 사실 혼란스러운.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지금 뭐 아마 제가 기존에 이제 그 많은 서비스가 한 군데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분산시키고 단일화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이고 오늘 발표는 뭐 2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2주는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대구라든가 광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하고 한 50km 내에 있는 이제 공주가 가장 적격인데 기존에 이제 많은 서비스가 너무 한쪽에 너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자동적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너무 전문 용어를 쓰다 보니까 시청자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DR 개념을 저희가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해복구 이중화라는 개념인 건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아서. DR이라는 건 이래요. 네네. 지진이 나도 견디는 시스템이라고요. 지진이 났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이러면 안 되지만 서울에서 지진 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부산에 백업 서버가 있어서 서울 걸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300km 이상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기술을 D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화재가 나도 화재는 당연하고 뭐 지진이 더 크죠 사실 화재보다. 지진이 몇백 배 더 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뭐 잠재적으로 전쟁 위험도 있는 나라니까. 아유 위험도 있죠. 전쟁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폭파 같은 게 예. 이루어져도 예. 9.11 DR이 구축이 되면 그러니까 9.11 테러 때 그 대형 건물이 무너졌는데 48시간 내에 복구됐다. 그게 DR이에요. 이게 그게 DR. 최근에 개발된 개념. 아니 뭐 수십 년 아주 오래됐어요. 아니 근데 우리 전자정부 그렇게 자화자찬을 많이 했는데 왜 DR 안 해 놓은 거죠? 갑자기 또 그러니까 다시 지금 돌아가게 되는데. DR이란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DR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만 백업 받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 말고 데이터도 백업 받으면서 실시간으로 액티브하게 서비스 그 자체도 절체해 가지고 무중단 상태로 가는 그런 방법이 DR 기법이 여러 가지가 그럼 있습니다. 교수님은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주요 거죠. 국가의 핵심 서비스는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되죠. 다 돼야죠, 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마이너한 거,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액티브 DR을 할 필요가 없고 데이터만 백업 받고 좀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서비스가 구현돼도 불편함이 좀 적게 될 그럴
그걸 구분을 아마 해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DR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동 페일 오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뭡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용어가 이제 IT 네. 용어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DR은 이제 재복구에 대한 시스템이고 이제 예. 페일 오버는 뭐냐면 이게 다운되면 자동으로 다른 쪽에서 가동이 되게끔 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쉽게 액티브 건물이 개념이죠. 정전되잖아요. 네. 정전되면 밑에 자가 발전기에서 그 정전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끔 같이 틀어주는 역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예를 같아요. 들면 반도체 공정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그런 게 도입이 예, 되죠. 예, 그러니까 페일 자동 페일 오버 그래서 한쪽이 다운되는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재기능을 못할 때 다른 쪽에서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게 이제 페일 오버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재복구, 그래서 DR 이런 게 이제 어울려져야지만 이제 조치가 되는 거라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뭐 쌍둥이 서버라고 다 페일오버든 뭐든 다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왜냐면 너무 어렵게 나가면 안 되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무정지 작동되게 돼 있다. 예, 맞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저희가 화려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적용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돈 때문에. 글쎄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국가인데 아무리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줄었다고 해도 그 정도를 못할 전자정부 정도니까. 세계 전자정부 랭킹이 뭐 유엔이라든가 OECD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 사실 행안부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항상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1등 아니면 2등하고 이번에는 1등을 뺏겼어요. 덴마크한테. 뺏겼는데 뺏겨도 2등이거든요. 근데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는 뭐 이런 재해복구도 포함이 안 되고 항목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IT 기술을 얼마나 활용하게끔 정부가 장려하냐. 이거 가지고서 등수 매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따라올 데가 없죠. 사실 우리가 IT 강국이라는 게 그래서 IT 강국이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IT를 생활 속에 쓰는 거는 한국 못 따라와. 이런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이게 1등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거를 행안부에서도 아는데 알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1등하고 있지만 이런 거 앞으로 더 잘하려면 이런 걸 준비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한 건지 그러니까. 정말 능력이 없어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타 부처한테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십수년째 못할 정도면 그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DR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러면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공주센터가 정상화되면 가능한 겁니까? 이걸 설명해 주세요. 가능한 거예요. 예. 100% 가능해져요. 공주가 지금 지어놓고 운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번 기회에 문을 열어야겠네요? 열어야죠. 연결시켜야겠네요? 예. 그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 아니 하려면. 지금 뭐 여는데 금년에 예산 배정한 게 공주 예산 배정한 게 97억 원밖에 안 된대요. 97억이 아니라 970억 정도 배정해서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돌아가게 만들고 지금 대전께 대구로 가잖아요. 그럼 대구로 가면은 대구하고 대전이 50km가 됩니까? 안 되지. 또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영속적으로 문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안 풀리는 거죠. 안 풀리는. 얼마나 여튼 걸릴까요? 공주 열고 그러면 이제 대구도 임시 조치라고 치고 일단 전산 기계실 인프라는 다 돼 있으니까 관련된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서버 장비, 그다음에 데이터 장비, 그다음에 서비스 개통 이렇게 하면은 뭐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한 1, 2년 내로 1, 2년 내로 예, 뭐 이번에는 길게 보면 한 2년 내로는 어쨌든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해야 무조건 되는데 해야죠. 제가 제가 볼 때, 보기엔 예, 안 제가 할 수가 볼 때 없어요. 수순은 이래요. 지금 대전을 대구로 옮기고 모든 걸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우리나라의 민원망의 중심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전은 이제 그 복구하는데 시간이 뭐 몇 년 걸릴 테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하면서 대전 근처에 공주 같은 사이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50km 이내에 그걸 갔냐 이거예요. 황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 대한 공주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 뭐 강조를 계속 하고 계신데 많은 곳에다가 이런 DR 센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분산시켜야 된다? 네, 저 분산을 더 많이 시켜서 그 아까 페이로버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실질적으로 한 군데 뭐 대전이니 뭐 대구니 광주니 뭐 공주니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샷다운이 되면 새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곳곳에다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게 뭐 관리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 정보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상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만약 뭐 지진이라든가 아까 그런 뭐 자연재해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한 번에 다 당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네 개가 과연
뭐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여기에 대한 이슈도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원도에도 두고 각 도마다 하나씩 좀 더 가지고 아니면 제주도에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더 그 많이 확보시켜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즉각 그러니까 이 샷다운이라든가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장 회복을 빨리 하는 건 뭐냐면 사용자가 그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장애가 됐다, 발생됐다. 그렇죠. 그게 가장 인상적인 거죠. 예, 그게 가장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애란 것은 단순하게 뭐 1분만 장애가 돼도 장애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처럼 뭐 몇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장애가 똑같이 인식이 돼요. 다만 그 간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공주냐 대구냐 광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 시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하고 우리 디지털 정부로서 표방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그걸 갖다 뭐 공주에다 해야 된다, 대구에다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많이 이 건설을 해서 조치하는 게 나을 공주에 것 지금 같습니다. 지어놨으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공주 얘기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한 분씩 드릴게요. 잠깐만. 현실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 하나 만드는 걸 해보면은 원전 하나 짓는 거고 비슷해요. 이게 10년 안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도마다 있다는 거는 대단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나이.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의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히. 근데 이걸 원전이랑 비교하는 건 맞나요? 원전은 사실 이제 위험 시설이기도 하고 기피 시설이기도 한데 뭐 이것도 저 슈퍼컴퓨터 기상청에 슈퍼컴퓨터 돌아가는 센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컴퓨터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얼마나 방대하고 아주 뭐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납니다. 하여튼 뭐 열, 뭐 소음, 뭐 말도 못해. 그걸 시켜야 되고 슈퍼컴퓨터라는 게 그렇게 돌아가서 지금 날씨가 예보되는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만 컴퓨터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무지막지한 컴퓨터를 쓴다고요. 이제 여기 데이터 센터도 그런 컴퓨터예요. 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화재로 이렇게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보면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적이진 않더라도 준 이상적 정도로는 시스템을 그래서 이제 갖춰놔야 하려고 돼요. 공주를 만들어놨는데 진행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예. 이게 근데 황 교수님 말씀은 공주로도 이제 안 될 것 같고 아예 지금 아까 이번에 문제가 된 467개의 서비스를 네, 이번에 그러니까 대전에 다 집중화돼 있다가 이번에 네. 난리가 난 거니까 그걸 좀 더 분산시킬 필요가 예를 있는 들면 거죠. 뭐 3분의 1 네. 정도로 150개씩 네, 그렇죠. 나눈다든가. 지금 뭐 647개의 어떤 그게 다 다운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80 몇 개가 복구됐다고 하지만 그 원래 그걸 분산해서 갖고 있었으면 거기만 문제가 되면 그 사이트만 그 해당 이용자 이용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조치가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네. 근데 실제로 그걸 너무 단위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슈가 발생하는 거니까 아마 용량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걸 좀 분산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뭐 아까 제가 서두에 뭐 각 도마다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진전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세네 군데에 너무 의존하는 것보다 적어도 네다섯 군데 해서 좀 더 많이 분산을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데이터의 양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럴 수뿐이 없는 구조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러고 또 지금 AI 관련해서 상당히 이슈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정부도 또 AI에 대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돼야지 AI도 훨씬 더 그 효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뭐 공주냐 대구냐 광주 이런 부분을 해서 특정한 지역을 갖다가 언급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그 기반 시설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이런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도 분산해서 갖출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게 정말 장애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는 그 처음에 뉴스가 저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그 국정자원에서 그 화재가 났다 그랬으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서 보니까 뭐 ATM기 비슷한 곳에서 무인 자동 발급기에서 그 주민등록 등본도 출력이 안 되고 인감증도 출력이 안 되고 이게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이 국정자원에서 대부분의 어떤 서류를 다 메인 핵심으로 다 관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번 화재가 발생하고 전산망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융 서비스 이용 못하신 분들 많아요.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모바일로 많이 거래들을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도 이용하셨던 분들은 예를 들면 금융 서비스도 안 되고요. 병원 가서도 모바일 신분증 열려고 했더니 안 열려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신분증 가지고 와서 이러신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바일 신분증 그때 새로 서비스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했거든요.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이잖아요. 예. 중앙 집중식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사실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론적으로 그건 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블록체인하고 일단 연결. 요건 잠깐 이거 먼저 듣고 장애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또 블록체인 기술이 안전하다는 걸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예, 반대로 알고 있었나요? 지금 알고 계신 건 뭐냐면은 네. 실물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이게 실물 신분증이 맞는지를 갖다 진위 확인하는 거. 네. 예,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행안부 안에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서버가 있었어요 이번에.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신분증이 블록체인으로 돼 있는데 안 된 게 아니고 모바일 신분증 신규 발급 그다음에 실제로 은행 갔을 때 실물 신분증 우리 카드 실물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이렇게 퉁쳐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모바일 거를, 신분증이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적으로 증명이 됐고 무정지 안전성이 확인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되게 세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예. 그냥 근데요, 뭐, 예. 이제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위 확인 안 되면 서비스 이용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물 확인증. 네. 실물. 이 은행 가서 진위 확인해서 거기는 모바일 그다음 신분증하고 약간 서비스를 다릅니다. 해주는데 서비스가. 진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저는 어쨌든 서비스 이용 못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은 이용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블록체인 알겠는데 블록체인이 나한테 무슨 유용이 있냐 이런데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기- 지금 블록체인 자체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운영한다든가 접속하는 이 인프라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했을 때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인프라 자체 운영하고 어떤 검증하고 접속하고 매핑하는 이런 쪽에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접속이 안 됐던 것이지 블록체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단정한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모바일 신분증은 어떻게 보면은 잘 이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성이 입증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죠.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아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 1982년에 클라우드라는 말을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 문 교수님이요? 예, 박사과정 동료 2명과 박사과정 학생 3명이 만든 말인데 클라우드가 4단어의 그 약자거든요. 근데 마지막 D만 설명. D라는 게 distributed.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같은 데이터를 사본 형태로 중복 저장해라. 이게 사고 나면 딴 데 거 가져오면 되니까. 네. 이런 그 분산 저장, 중복 저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의 D가 분산 중복 저장인데 블록체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쌍둥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는 수십억 개의 노드가 들어가고 수십억 개의 지점의 컴퓨터가 동시에 작동되고 모든 원장을 수십억 개 사이트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 유실은 없죠. 그런 기술이 사실 클라우드인데 우리가 정부가 클라우드 기술에 근접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사실 그 아쉽네요. 클라우드의 사상을 살리지 못한 거죠. 문 교수님을 비롯해서 관련 동료 연구자들이 클라우드란 용어 자체도 만드셨는데 사실 클라우드의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는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여하튼 참 아쉽네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 출장 오는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당신이 미국 발전 시켜준 사람인데 이러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클라우드로 좀 많이 가자라는 가야 돼. 그런 일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안 되죠. 아까 지금 금방 앵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AWS니 뭐 다 미국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전자정부 같은 경우도 대구에 지금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하다가는 결국은 미국 기업만 사실 먹여 우리 아직 살리는 공공 부문은 안 넘어갔죠. 해외 기업, 미국 기업한테는 개방 안 하고 있고 개방 그렇죠. 압력을 받고 있긴 하죠. 예. 계속해서 열려고 지금 미국 기업들은 노력을 그렇죠. 하고 엄청 있고, 압력이 통상 네. 압력이 들어오죠. 지금. 온갖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기술 주권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따져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사태로 클라우드의 필요성은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든지 이걸 떠나서 어쨌든 클라우드는 이게 가상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원이 닫혔을 때 가상화가 돼 있으면 일종의 백업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한 교수님. 네, 데이터 이중화라든가
뭐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단어로 떠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를 이원화시키고 뭐 이중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술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그 저장을 한다든가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개발이 통해서 어떤 보안이라든가 외부로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성으로 이렇게 좀 봤을 때 아무래도 외국 기업은 이제 경험도 상당히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이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쪽에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하긴 했지만 외국 네. 기업보다는 조금 약간 그 한계가 좀 약간 있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도 예산 투자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말씀하신 이원화라든가 이중화 뭐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뭐 KT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해킹 사고들이 계속 터졌잖아요. 혹시 이번에 화재로 어쨌든 국가 전산망이 일단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런 좀 미비한 틈을 타서 혹시 해킹 공격이 있지 않을까? 추석 연휴 뭐 이런 기간에 말이죠.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위험성이 매우 높죠. 높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왜 노출될 그러냐면 수 있어요? 이제 이번에 소산되면서 보안 장비들이 소산되면서 보안 서비스, 보안 관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명절이 지금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연휴에 오히려 그 관리 인원들 아니면 관리 서버들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공격 시도, 그다음에 그런 공격 시나리오를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해커들이 만들어 가지고 공격할 여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하고 금융권이 이런 사이버 보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추석 연휴 관련된 그런 준비를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지금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그렇습니다. 격상했습니다. 이 지금 사실 허약 체질 사람도 이제 신체가 허약할 때 병이 찾아들듯이 네. 이 국가도 마찬가지. 지금 해커들이 지금 잔뜩 노리고 있습니다. 요 시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환자가 놓여 있다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황 교수님 어떻게 대비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최대한 방어를 좀 높이고 노출을 좀 줄이는 이런 단계로 가야 될 것입니다. 뭐 아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휴 기간이 좀 길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SKT 사태부터 촉발이 돼서 뭐 그 SKT 사태, 예스24, 뭐 거기다 KT, 거기다 또다시 롯데카드, 거기다 또 이 그 국가정보 이 자원관리원까지 이런 식의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해킹에 대한 공포감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개인이 상당히 조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차원이라든가 기업 차원에서도 네. 좀 더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는 제일 높은 수준의 방어를 유지하면서 예. 노출은 최대한 좀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더 첨언을 드리면 네. 사실 이제 보안 전문가들이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그 서버단부터 서비스단까지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 인프라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구축한 사람인데 그 뒷단에 이제 보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병원 가면 협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서비스 기획자, 인프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안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제대로 어떤 취약점을 찾아내야지 그냥 뭐 보안 전문가들이 찔러 봐가지고 어디가 문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아마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2023년에도 정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겪었고요. 당시에도 전산관리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큰 비판받았습니다. 불과 2년도 안 됐는데 이제 화재로 또 국가전산망이 무력화됐습니다. 자, 어째서 사후 조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이를 지휘해야 될 관리부처의 무능과 태만, 나아가서 예산, 입법적 지원, 감독 역할을 소홀히 한 국회도 같이 질타받고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